그러니까 연봉이 올랐냐가 중요하지 않죠. 이 사람의 소득의 안정성이 갑자기 떨어진 거죠. 회색선이 급등한다라는 것은 시장에 돈을 빌려주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회사 불안해요라는 뜻이에요. 기업들의 파산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기,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시기, 기업들이 아무튼 팔자가 뭔가 나빠졌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투자자들은 돈을 빼서 달러로 미국 국채로 달려간다라는 거죠. 미국의 회사채 가상금리가 상승한다 할 때는 미국 국채로 가고, 반대로 그 이외의 시기는 한국 주식을 사는. 그럼 환율은 도대체 어떨 때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즉,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구나. 첫 번째 요인은 뭐다? 미국의 정책금리 변화에 대한 기대. 이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니까 먼저 설명했고, 두 번째 요인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회색선. 네, 미국의 정크본드 가상금리입니다. 네, 그림 볼까요? 네, 회색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테슬라나 포드 자동차의 회사채 가상금리입니다. 가상금리가 뭐냐?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제 사례를 들으면 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2015년 국민연금을 다닐 때 1층에 S모은행이 있었어요. S모은행의 또 지점장님이 저희 학교 선배시던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쫄래쫄래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홍천욱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팀장인데, 몇 명 없는 팀장인데, 누가 나를 로비에서 이렇게 쌍스럽게 불러하고서, 누구야? 하고 봤더니, 형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형님 하고 이제 갔더니, 이리 와봐. 그래서 지점장실에 바로 끌려 들어갔죠. 지점장실에 끌려 들어가서 커피를 직접 타주시는데, 아이고, 선배님, 그러고 잘 얻어먹는데, 너 여기 다닌다며? 그러길래, 예. 형님, 근데 여기 어인 일이세요? 그랬더니, 나 여기 지점장 발령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머릿속에 떠올랐죠. 뭐 금융상품을 사야 되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그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때 뭐 은행에 예금이 넘쳤나 봐요. 첫 마디가, 너 아직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없더라? 왜 안 만들어? 이해되세요? 옛날 이야기예요. 2015년 이야기야. 이거 요새랑 너무 달라. 그죠? 2015년 이야기예요. 그때가 이제 제로금리, 우리도 그때 1.25까지 금리가 내려가던 시기였어요. 자, 그때 제가 또 공무원이잖아요. 그분이, 너 작년 연봉이 얼마야? 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월급 급여 통장이 거기 S모은행에 있으니까. 본인이 뭐 하는데 어떡하겠어. 옆에 앉아가지고, 예, 형님, 이러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데, 금액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 이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많이 나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지. 제가 뒷자리도 이야기 안 했죠, 지금. 그죠? 예, 넘었어요. 이런 거 방송에서 해도 되나 모르겠다. 뭐 안 하면 B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금리가 더 놀라운 게 되었어요. 믿어져요? 응? 진짜예요. 와, 제가 그때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금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지금 삐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썼죠. 왜냐면 그때 제가 몇 번 자랑을 했다시피 바로 그 국민연금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서 달러로 보유하던 거 다 팔아가지고 미분양 아파트 샀다 그랬죠. 미분양 아파트 살 때 너무너무 마이너스 통장이 도움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중도금, 그 이제 잔금 이런 걸 다 치는데, 저는 이제 무피 마이너스 피로 샀으니까 그런 거죠. 미분양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니까 중도금 그리고 막대금을 다 내야 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딱딱딱딱 넣었어요. 넣고 난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모 증권사 리서치 팀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연봉이 한 2배 떼었죠. 원래 월급 그 공무원 연봉이 그렇죠. 2배가 떼었는데 갑자기 또 S모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홍춘호 고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저기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받고 계시는데, 이게 저기 신분이 바뀌셨네요. 그렇죠. 거기로 월급이 이체되고 있으니까 갑자기 연봉이 튄 거죠. 그리고 연봉을 주는 주체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니고 키움증권이 되니까 전화가 온 거죠. 그러면서 증권사 가셨네요? 예. 저 죄송합니다. 저기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주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냐? 아니죠. 예, 가상금리가 붙어서 고객님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입니다. 예, 지금 B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절대 S모은행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인 거죠.
그 돈을 빌려주시는 차주의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뭐냐 하면 공무원이 갑자기 민간회사로 간 것도 모자라서 정규직이 계약직이 된 거잖아요. 임시직원. 임원이 임시직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봉이 오르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이 사람의 소득의 안정성이 갑자기 떨어진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쿨하게 그럼 뭐 상환할게요. 이랬는데 그 뒤에 후회했죠. 왜냐하면 그 조건으로도 딴 데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S모은행을 갔는데 그 또 다른 S모은행이 제가 또 아는 친구들이 거기서 지점장, 부장, 뭐 본부장하고 있는 은행에 가서 하는데 이 회사 오신 지 얼마 안 됐네요 라는 걸 당했죠. 경력이 1년 미만이신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이 좀 어려운데요 라는 이야기를 또 다른 S모은행에서 들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상장회사를 다니거나 좋은 회사라는 뜻이고, 거기서 가상금리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느끼셨을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의 회색선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회색선이 상승해요. 자, 은행 대출 담당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뭐다? 불안해. 신분이 갑자기 불안정해 보여. 정규직이 아니라 갑자기 계약직이 되는 것 같고,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사례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아시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회색선이 급등한다라는 것은 시장에 돈을 빌려주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회사 불안해요라는 뜻이다. 언제 또 2008년, 또 여기 2015년, 그죠? 여기 또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또 9.11 테러, 아시아 외환위기,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죠, 그죠? 먼저 달러의 강세가 출현했다 그럴 때는 두 가지를 짚어보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죠? 미국 시장금리, 특히 그중에서도 2년 만기 국고금리가 상승합니까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두 번째를 알아보게 됐죠. 뭐다? 미국의 더블B 등급의 회사채의 가상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봐라라는 건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회사채 가상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마다 달러의 가치가 어때요? 급등한다. 왜 그렇죠? 기업들의 파산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기,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시기, 기업들이 아무튼 팔자가 뭔가 나빠졌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투자자들은 돈을 빼서 달러로 미국 국채로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S모은행은 저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회수한 다음에 아마 공무원에 대한 대출을 늘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이게 스프레드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다? 스프레드가 역사상 최저죠. 그래서 지금의 환율의 상승은 우리나라가 부도날 거다,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그런 공포는 아직 아닌 것 같고, 뭐다? 미국의 돈값이 상승한 데 따르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데 따르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오르긴 오르는데 급등 안 하고 꾸물꾸물 오른다. 됐죠? 그죠? 왜?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올다 그럴 때가 환율이 급하게 오르죠. 근데 지금은 되게 안정적이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시장의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망한다, 또는 뭐 이머징 마켓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안 보는 것 같고, 대신 뭘 보고 있다? 이 사람들의 눈은 달러에 투자해 놓으면 수익이 날 것 같아 라는 정도의 돈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오늘 달러의 강세 요인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달러 투자가 대단히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라는 것을 오늘 금방 느낄 수가 있죠. 달러의 자산의 특징이 오늘 두 가지를 오늘 알았죠. 첫 번째 경제 위기의 시기에는 달러가 최고다. 그죠? 경제 위기의 시기에는 달러가 최고다. 두 번째,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할 때도 달러가 최고다. 대체로 보면 달러의 강세가 자주 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는 별로 안 좋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차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분이 물으시면 이 그림을 참 많이 보여드리는데, 우상향하죠, 둘 다. 점선은 한국 주식,
보고입니다. 아니, 격렬하죠,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천당지옥, 천당지옥을 반복하는 이상한 자산이 하나 있죠. 이 점선. 이 한국 주식. 작년에 좋았죠, 그죠? 작년까지 데이터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반대로 파란 선.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는 어때요? 별로 조정 없이 그냥 레벨 상업 한 다음에 박스권, 레벨업 박스권 하고 있는 되게 좋은 자산이죠. 그리고 이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 주가랑 그리고 미국의 국채가 어때요? 반대로 가죠. 그래서 능력 되시는 분들은, 자, 가르쳐 드릴게요. 능력 되시는 분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만 해드리는 거죠. 자, 첫 번째 뭐죠? 미국의 2년물 국고금리가 상승한다. 혹은 미국의 회사채 가상금리가 상승한다 할 때는 미국 국채로 가고. 이해되세요? 그죠? 달러가 강세를 갈 것 같을 때는 미국 국채를 사고, 반대로 그 이외의 시기는 한국 주식을 사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 듣고 보니까 정말 매력적이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예,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책, 그럴 때 하지 언제 하겠어요? 예,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에 방금 이야기했던 경제 여건들이 어려워질 때는 미국 국채, 또는 달러가 강세일 때는 미국 국채를 사고, 반대로 그 이외의 시기에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스위칭 전략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렇게 그런 전략들을 실행한 성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책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전략을 실행하는 것도 좋지만 얘도 사고 얘도 사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면 요 수익률이 요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다가 참 좋은데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질문이 나옵니다. 박사님, 제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참 불안한데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오늘 제가 가르쳐 드렸죠. 스위칭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국채를 조금 가져가라.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하다. 그럼 배웠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또 나오죠. 저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의 지난번 그 유튜브에 제가 한번 올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가금복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1% 커트라인이 되려면 자산이 순자산이 얼마 있어야 된다. 이거 안 보셨구나. 예, 30억.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상위 10% 커트라인이 되려면 얼마가 된다. 9억.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 분포를 설명해주는 그런 좋은 자료가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 한번 보시면 좋고요. 아마 여기 링크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 가계는 돈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느냐도 거기 나오는데, 대부분의 가계, 우리나라 부자 가계나 돈이 없는 가계나 할 것 없이 모두 대부분 전체 자산의 70%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자산 배분 그따위는 없어. 나는 부동산만 올인. 이게 우리나라의 팔자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오죠. 왜냐? 그게 잠이 오겠어요, 그죠,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다가 올인을 해놨는데 만에 하나 요런 일. 자, 볼까요? 1997년 외환위기. 점선이 한국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박사님 왜 이렇게 못 오르는 걸로 나오죠?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파란 선으로 표시된 미국 주식이 워낙 잘 오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테크는 부동산은 너무 그렇게 비중을 많이 안 두는 게 좋은데, 최근에 지난해 우리나라 전국 단위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얼마 오른지 아세요? 20% 올랐어요. 20%. 인천 사세요 혹시? 33% 올랐죠. 33%. 아니, 광역시 하나가 그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세종시가 43% 오르는 거 보고서 한 해, 야, 미쳤다 그랬는데 세종시 집값이 빠졌다라고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찾아봤지? 했더니 작년 세종시 집값이 빠졌는데 얼마 빠진지 아세요? 0.9%. 장난치냐? 참, 그거는 오히려 39% 오른 게, 아니 43%다, 죄송합니다. 43% 오른 게 정당했다라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왜? 그거밖에 안 빠지고 거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되게 좋은 자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잘 안 빠진다. 한번 오르고 나면 오른 다음에 옆으로 가지 잘 안 빠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역사적으로 보면 2번 정도 크게 빠진 적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언제냐?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다가 못 오르고 옆으로 기는 2010년부터 13년 사이의 시기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양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저 때의 다 특징이 뭐냐면 고금리 국면이죠. 금리 여기 25% 외환위기, 그리고 이때 또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그때도 우리나라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저축은행 사태 벌어지면서 가계대출금리가 되게 많이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못 오르거나 힘들었죠. 자, 그런데 그때마다 가장 좋은 자산이 여기 나오죠. 미국 주식 여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 오늘 다 아는 것처럼 첫 번째, 환율 상승할 때 부동산도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죠. 돈을 잡아두기 위해서, 외국인을 잡아두기 위해서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 변화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산 배분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